케인스 매거진 2026년 2호로.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 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상식을 전하는 경기등대를 점자책과 녹음 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경기와 경기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9-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에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경기 보이스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9-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6년 2호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골목 뜻 사랑 2. 특집 불편한 그러나 따뜻한 3. 인류의 충전 영화관의 온기 조은님의 이야기 골목 끝 사랑 대학생 때 몇 년 동안 외갓집에서 지냈다. 할머니와 다르게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반가운 내색도 거의 하지 않았다. 대학생이 되니 MT나 약속,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다.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인적이 드물어 무서웠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괜찮았다. 그래도 귀갓길에는 항상 할머니에게 전화로 몇 시쯤 들어간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가는 길에 늘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밤이든 낮이든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면 꼭 밖에 나와 있었다. 왜 나와 있어 할아버지? 하고 물으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바람을 쐬러 나왔다는 무심한 답이 돌아왔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마침 잘 됐다며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호련히 세상을 떠났다. 나 결혼하면 증손주까지 보고 간다더니 왜 먼저 가버렸냐고 장례식장에서 소리내 울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날도 다름없이 할머니에게 해질 무렵 들어간다고 전화한 뒤 집으로 가는데 할머니가 골목길에 나와 있었다. 할머니, 추운데 왜 나왔어?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몇 시쯤 온다고 전화하면 할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꼭 밖으로 나갔다고. 내가 올 시간만 되면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골목에서 서성였다고.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친구 만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거동도 불편한 몸으로 내가 걱정할까봐 바람 쐬러 나왔다고 둘러댄 것이겠지? 사랑이란 대체 뭘까?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불편한 그러나 따뜻한 사장님, 택배 영수증이 안 나오는데요? 저기요?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계산대 앞까지 다가가 손짓하자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든다.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편의점을 편리하게 이용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산대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번갈아 서 있었다. 필요한 물건 하나 사는 일조차 시간이 걸리니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곤 했다. 어느 날 엄마가 편의점에서 할인 쿠폰을 쓰려는데
10분 넘게 기다리고도 결국 할인을 못 받고 돌아왔다 말했다. 나도 그동안 겪은 불편함을 털어놓으며 왜 젊고 빠릿빠릿한 직원을 안 쓰지? 앞으로는 다른 편의점으로 가자 하고 말했다. 그러다 우연히 편의점에 붙은 시니어 클럽 안내판을 보게 됐다.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졌다. 외할머니가 노인 일자리를 얻어 주 2의 안전요원으로 일하게 됐다며 화색이 돌던 모습이 떠올랐다. 서툴고 더디더라도 어르신에게는 이 또한 소중한 자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다시 그 편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젊은 직원처럼 오래 근무하지 못해서인지 갈 때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들어 올리는 분, 물류를 정리하다 허리가 아프다며 잠시 쉬는 분. 그들의 공통점은 온기였다.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기계적인 인사 대신 따뜻한 말과 미소로 맞아줬다. 며칠 전 2+1 커피를 사고 2개는 보관해달라고 했더니 긴장한 듯 이것저것 눌러보다 결국 성공한 어르신은 지난번에는 몰라서 애먹었는데 한번 해보니 이제 알겠다 라며 들뜬 기색을 보였다. 느리다고 불평만 하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앞으로도 그 편의점을 이용할 생각이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마음, 기다릴 줄 아는 태도. 이 작은 여유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온기가 내 마음과 우리 동네에 스며들고 있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충전, 영화관의 온기. 설 지나 집안이 텅 비자 마음이 허전해져 남편과 영화관으로 향했다. 표를 끊기 위해 영화관 직원에게 다가가니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라는 말이 돌아왔다. 자동 발매기는 처음이라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기기를 여기저기 살피며 조작하고 있는데 딸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관람 오셨나요? 남편과 제가 영화표를 선물 받았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요. 버리기는 아깝고 이왕이면 부모님 같은 분한테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괜찮으시면 이거 쓰시겠어요? 감사한 마음에 그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겠다고 말하니 약속 시간이 다 됐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오히려 팝콘은 먹다가 남은 것이라 드리지 못한다며 미안해했다. 영화를 보면서도 명절을 맞아 운수대통이라고 남편과 함께 좋아했다. 영화관에서 온기를 전해준 젊은 부부도 올해 복된 일이 많기를 바란다. 나 역시 주변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 본다. 이상으로 인류의 충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힐렐의 3가지 질문 2. 군대 이야기 잠자리 수류탄 3. 그러나 쑥이 아스팔트 속 민들레 나를 흔드는 한마디 힐렐의 3가지 질문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일찍 깨는 날이 많아졌다.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언가가 내안 깊숙한 곳에서 나와 아득한 곳으로 떠나가는 듯하다. 두려움과 막막함, 깊다는 느낌이 묘하게 섞여 있다. 잠시 생각하다가 어차피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념하고 일어난다. 이래저래 바쁜 낮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이 복잡한 다중구조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의식과 무의식 또는 마음, 정신, 영혼의 구조가 그것이다.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왠지 지구를 닮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지구는 겉에 드러난 지각, 판 형태로 움직이는 멘틀, 자기장을 만드는 액체인 외핵, 태양만큼 뜨거운 내핵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지각은 두꺼운 곳이 35km에 불과해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인 6,400km의 0.5%를 차지할 뿐이다. 지구에서 표면은 그야말로 극히 일부인 셈이다.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마음 깊은 곳에는 뜨거운 핵처럼 근본적인 무엇이 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 깊이 자리한 것들이다. 새벽에 떠오르는 생각은 지구의 중심처럼 내 마음 제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다. 붙잡기 어렵되 이런 본질적인 생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막연한 생각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있다. 바로 유대교의 랍비였던 힐렐이다. 그는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로 손꼽히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힐렐 학파도 생겨났다. 그의 가르침 중에는 복음서에 적힌 예수의 말과 같은 것이 여럿 있어서 예수가 그의 말씀을 전해 들었으리라고 믿는 이도 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유대교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이 삶에 관한 3가지 질문이다. 차례로 살펴보자.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주겠는가? 당연한 말 같다.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돌보기는 쉽지 않다. 나를 위하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자기를 온전히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사회에서 겪은 실패와 냉대, 습관적인 자기 비하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어두움에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다. 자신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가 삶의 첫째 원칙이다. 두 번째 질문. 그러나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만을 위하여 살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떨어진다는 경고다. 이런 사람에 관해 자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 이는 사람됨을 잃어버리고 물건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현자들은 예외 없이 타인에 대한 관용과 자비심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가르쳐왔다. 여기에는 2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만큼 자기 앞에 세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이 넓어지는 만큼 자신이 더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진다. 타인이 세상의 문을 넓혀주는 셈이다. 다음으로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자신을 대하기 때문이다.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수용하든 거부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타인에게 관대한 만큼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다. 결국 자신이 변화하는 초점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는 셈이다. 세 번째 질문.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것인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 깨닫는 즉시 실천하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야 이치가 몸에 배어 자신이 변화한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타인과 자신을 정성껏 돌보고 몸으로 깨닫는 체득이 삶의 열쇠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현자가 던진 질문이 오늘날 초현대 사회에서도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새벽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해답도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잠자리 수류탄. 병장 시절 주말에 동기들과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내무반에서 드라마를 보던 중 한 동기가 부모님 면회로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겼다. 그는 우리에게 당부했다.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이따 같이 보자. 8명 중 이 말에 선뜻 따를 사람은 없었다. 얼른 가서 부모님한테 효도나 해. 그 말을 들은 동기는 씩씩거리며 나갔다. 전부 나한테 사과해. 얼마 뒤 돌아온 그의 손에는 얼핏 봐도 잠자리 수십 마리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컵을 내던질 듯한 몸짓을 취했다. 분명 던지고도 남을 위인이었기에 다들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다. 드라마 같이 볼까? 응? 말만 해. 그럼 지금부터 한 명씩 나한테 잘못한 점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 말에 하나둘씩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내가 찾던 컵라면 훔친 사람 나야. 미안해. 너 휴가 갔을 때 관물대에 쓰레기 버린 사람 나야. 용서해줘. 고해성사가 이어질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내 전 여친 사진에 낙서한 사람 그거 나야.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는 잠자리 수십 마리가 든 잠자리 수류탄을 바닥에 내던졌고 내무반은 곧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잠자리로 초토화됐다.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수기. 아스팔트 속 민들레. 내가 어렸을 때 이혼은 엄청난 일이었다. 요즘은 이혼 가정이 많지만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던 시절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어릴 적부터 온갖 막말과 폭행, 차별을 받았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선생님에게조차 무시당했다. 매일이 지옥 같았다. 정작 당사자인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다. 어느 순간 몸이 적응해버린 것이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우울증을 앓게 됐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 이후 얼굴을 본 적도 연락한 적도 없는 어머니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해 다시 심한 일을 당했다. 옥상에서 여러 명에게 피가 날 정도로 맞고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녔다. 심지어는 옷이 벗겨진 채 동영상까지 찍혔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했다. 경찰마저도 보호자가 없는 내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다. 폭력에 익숙해진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그리 큰일인지 몰랐다. 주변 어른에 의해 깨달은 뒤에야 재판까지 하게 됐다.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미미했다. 학교는 이를 키우기 싫었는지 피해자인 나를 전학시켰다. 내게 남은 건 마음의 상처와 몸의 흉터, 그리고 재판에 쓴 많은 돈뿐이었다. 그 시절 나는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안고 살았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잠들기 위해 약을 먹다 보니 몸도 서서히 망가졌다. 인터넷을 보는 일이 어려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읽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꿈을 꾸게 됐다. 자기 이야기를 쓴 책으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이들을 보며 나도 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당한 세상을 비판하며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 내가 듣지 못했던 말, 듣고 싶었던 말을 전하고 싶었다. 가장 먼저 약을 끊기로 했다. 약을 먹지 않고 잠드는 날이면 맞으면서 빌어야 했던 순간과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약을 끊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사람들도 만나야 했다. 주변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흠칫 놀라던 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새벽에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많은 시간을 들여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조금씩 익숙해졌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남아있고 그 지역 근처에는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나아가야 했다. 그 일로 쓰러지기에는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기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나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다. 내 상처를 전부 드러내야만 할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그럼에도 결심한 것은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도 상처만 받았을 피해자들을 위해서였다. 나의 글을 통해 그들도 자신이 겪은 일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이겨낼 힘을 가지기를 바랐다. 이 글을 쓸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기 위해 공부도 해야 했다. 글을 쓰다 멈추고 지운 뒤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어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그런 일을 겪었더라도 부디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나를 살게 한 말이 있다. 열악한 아스팔트 속에서도 피어나는 민들레 같은 사람아. 이 말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했다. 민들레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이 기억 속에서도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이들이 이 글을 읽고 아픈 기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구자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튼튼한 몸, 건강한 맘 치매의 현주소와 예방법 2. 대나무 숲 인생 수업료 3. 지금 여기 나의 꿈은 튼튼한 몸, 건강한 맘 치매의 현주소와 예방법 기억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나면 많은 사람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언어 능력 등이 함께 저하돼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병이다.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지만 아직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계다. 그러나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상태이기에 이때부터 치료와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를 잘하면 치매 위험 요인을 45%가량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요인은 난청과 고혈압, 흡연, 과음, 우울증, 운동 부족, 비만, 당뇨, 사회적 고립, 외상성 뇌손상, 미세먼지 노출, 시력 저하 등을 포함한다. 결국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중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및 절주, 사회활동 유지, 꾸준한 취미활동 등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억력 저하를 느끼더라도 내원을 망설이는 이가 많은데 이럴 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치매 안심센터다. 누구나 무료로 간단한 인지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매 위험군이 아니어도 인지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예방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다음에 치매 선별 설문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인지 표시해보자. 아니다는 0점, 가끔, 조금, 그렇다는 1점, 자주, 많이, 그렇다는 2점을 매기면 된다. 1.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를 헷갈린다. 2. 전에 놓아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3.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4. 약속을 한 뒤 잊어버린다. 5.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6.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기 힘들어 머뭇거린다. 7.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성격이 예전과 달라졌다. 10. 거스름돈 계산을 못하는 등 예전에 비해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11. 세탁기, 전기밥솥 등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12.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 입지 못한다. 14. 혼자 대중교통으로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신체 문제에 인한 것은 제외. 15.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점수 합계가 6점 이상이면 인지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만하다.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보호자가 작성할 경우 더 정확하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 동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꾸준한 검사를 통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훨씬 커진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상으로 튼튼한 몸, 건강한 마음을 마치겠습니다. 대나무 숲, 인생 수업료. 인삼을 양식해 돈 벌 궁리로 방 2칸짜리 사무실을 얻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구석구석 청소하며 바쁜 한 달을 보냈다. 늘 언니, 이모라고 불리던 내게 사장이라는 직함이 생긴다니 신이 났다. 한 업체에서 원가가 490만 원인 인삼 양식기계의 전시품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게 웬 횡재냐 싶어 퇴직금으로 덥석 구입했다.
어린 인삼인 묘삼을 정성스레 키우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금방 부자가 될 내 모습을 상상하고는 묘삼에 물을 갈아주며 콧노래를 불렀다. 이윽고 인삼 양식 기계를 판매했던 업체가 기계 구입을 추가로 제한하자 욕심이 생겼다. 그의 말이 유창하고 그럴듯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카드로 할부 결제하기까지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 달이 지나서야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확신이 생겼다. 판매자에게 전화로, 문자로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깜깜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이버 경찰청에 부랴부랴 사기 신고를 했다. 그렇게 지불한 인생 수업료는 총 1,300만 원이었다. 지금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수업료가 내 정신을 얼마나 더 혼미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는 굳게 결심했다. 앞으로는 조용히 직장인으로 살기로. 이상으로 대나무 숲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의 꿈은. 임초록 선생님,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8년차 상담교사로서 매년 상담자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한다. 만남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소개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재치 있게 소개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나는 여전히 자신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한참을 머뭇거리곤 한다. 뚜렛 증후군, 전문 상담교사, 조금은 특이한 이름, 시골에 사는 사람. 임초록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몇몇 단어다. 그러나 이런 소개는 늘 어딘가 부족하다. 30 중반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다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 자신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청소년 상담교사가 됐을까? 교육과 상담의 길을 꿈꾸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 때였다. 그 시절 나의 마음은 늘 복잡하고 어두웠다. 틱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학교가 좋았다. 친구들은 나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살뜰히 챙겨주고 보호했다.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감사했다. 예순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20km나 되는 등하굣길을 운전해 나를 바래다주고 데려왔다. 아버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일했다. 지나온 그 시절을 떠올리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임초록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이들의 지지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학교에서 청소년을 상담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거나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문득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떠오른다. 뚜렛 증후군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어른과 친구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데카르트의 명언을 꼭 들려준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의 시궁창도 언젠가는 다 변한단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짊어진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세상 앞에 마음이 겸허해진다. 물론 아이들은 이 말을 머리로만 이해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빼먹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마음으로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나를 잘 모른다. 상담교사로서 부족한 점도 많다. 그러나 내 꿈은 분명하다. 함께 성장하는 참 어른이 되는 것이다. 조금은 건방진 꿈이지만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그리고 참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다.
누군가 손을 놓지 않고 등을 밀어준다면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지금 여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조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동행의 기쁨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 2. 새벽 햇살 언제나 씩씩하게 3. 조은님 글마당 그 시절 꽈배기의 맛 동행의 기쁨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 양은미님 마음생각연구소 대표 과거에게 그랬듯 미래에게도 아첨하지 않을게. 시인 지은경이 쓴 시의 한 구절처럼 어찌할 수 없는 세월에 아첨하지 않으려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 한다. 치매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치매 예방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시니어 인지교육 지도자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며 인력을 양상하는 마음생각연구소 양은미 대표 56세를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약학대학에 진학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진로를 바꿔 카이스트에서 전산학을 공부했다. 이후 뉴욕 브렛 인스티튜트에서 멀티미디어 그래픽을 공부하며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업을 했다. 결혼과 출산을 한 뒤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없었지만 육아를 통해 교육이 삶에서 일어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걸음마나 스스로 밥을 먹는 것을 잘 못하는데 어느 순간 이해하고 해내는 과정을 매일 보며 교육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부터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렇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던 중 접한 세월호 참사가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줬다. 퇴직을 준비하던 그는 미술 치료를 통해 생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분야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생명이 허무하게 지고 많은 이의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요. 퇴직하고 자격증을 딴 뒤 일하게 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처음 만났다. 그가 반복해서 꺼내는 말과 장면은 되게 강렬하고 가장 가슴 아팠던 시간과 맞닿아 있었다. 어르신이 힘들었던 과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내가 혼내줄게요. 할머니 꿈속에 가서 대신 떼찌해줄게요. 마음 푸셔요. 그랬더니 표정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분에게 중요한 건 기억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상처를 달래는 거구나. 이 경험을 통해 치매가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닌 아픈 기억에 머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시니어 인지교육과 치매 예방 콘텐츠의 출발점이었다. 처음부터 계획한 길은 아니었지만 시기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2019년에 사회복지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차린 첫 회사는 코로나19와 맞물려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21년 창업교육을 거쳐 재창업했다. 그렇게 치매 예방 콘텐츠 개발로 시작한 마음생각연구소는 이제 시니어 교육에 기술을 입히는 미래를 목표로 도약하고 있다. 교육이나 콘텐츠 개발에 증강현실, AR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지만 그 역할을 분명히 구분한다. 기술을 도구로 생각해야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르신들에게 기술이 색연필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AI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의 시대가 찾아오더라도 거부감 없이 쉽게 접하고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서도 노래 가사를 필사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도 함께 기획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미다. 아날로그가 사라지면 시니어 교육은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손으로 쓰고 몸으로 움직이며 웃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는 시니어 교육 현장에서 반응이 오는 방식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안 되는 것은 빨리 버리고 남긴 요소를 엮었다. 마음생각연구소가 개발한 AR 스티커를 활용한 초성 맞추기와 땅 따먹기, 시니어 보드게임 등에서는 기억을 꺼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 담겨 있다. 시니어 예방교육에서 재미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현장에서 늘 배우는 자세로 다가가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런 긴밀한 소통이 모바일 공부방 서비스로 발전했고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교육 서비스가 컨텐츠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기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온 성과였다. 그는 어르신들이 자신을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해 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사는 재미가 있어요. 라는 한 어르신의 말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인생의 방향을 여러 번 바꾼 동기에 대해 묻자 흥미로운 답이 돌아왔다. 저는 포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쉽게 그만둬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덕분에 바로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에게 포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련을 두지 않고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오늘도 그는 치매 예방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시니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언제나 씩씩하게 20살의 아빠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았다. 어떤 서류인지도 모른 채 그를 믿고 서명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아빠는 아무 소식이 없었고 검찰은 내가 허위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한 사기 공모자라며 꾸짖었다. 법정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나는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갔다. 첫 접견날, 엄마도 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몇 달 뒤에는 여자친구가 말없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화살이 되어 날아왔다. 또래들은 모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나만 좁은 방에 갇혀 20대를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원망과 좌절만이 하루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던 중 봉사자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그들은 매달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을 사오고 영치금도 넣어줬다.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신세 한탄만 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헤쳐나갈 생각도 없이 우울하고 불안에만 허덕이던 내가 바보 같았다. 그런 나를 아들처럼, 손자처럼 대해준 그들 덕분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봐야 달라질 것이 없기에 조금이라도 씩씩하게 살자고 마음을 먹었다. 용기를 내어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과자라는 신분이 앞날의 가능성을 막을 것 같아 겁이 났지만 그건 좁은 생각이었다.
세상에는 평범한 직장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길이 있었다. 열심히 지내는 동안에도 불안이 덮쳐올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봉사자들이 나를 한결같이 응원해줬다. 덕분에 무사히 출소할 수 있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면 그 시절을 떠올릴 것이다. 세상을 등지고 싶던 심정과 다시 일어선 순간을 곱씹으며. 새로운 꿈도 생겼다. 교도소는 글쓰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틈틈이 글을 쓰니 내면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됐다. 그 기억을 되살려 소설을 조금씩 쓰고 있다. 언젠가 내 글이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란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해 목표를 거창하게 작가 등단으로 정했다. 현실이 된다면 행복할 것 같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조은님 글마당. 그 시절 꽈배기의 맛. 겨울이 오면 유독 생각나는 음식은 꽈배기다. 밀가루 반죽을 비틀어 기름에 튀긴 이 소박한 음식은 내 어린 시절의 겨울을 버티게 해준 풍경과 닮았다. 내가 자란 집에는 늘 노동의 냄새가 감돌았다. 부모님은 30마리가 넘는 젖소를 기르며 계절과 상관없이 논밭을 오갔다. 겨울에 먹을거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꽈배기를 만들었다. 길게 늘린 밀가루 반죽이 뜨거운 기름 속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모습은 어린 내 눈에는 마냥 신기해 보였다. 당시 꽈배기는 지금보다 투박했다. 설탕이나 특별한 향 없이 그저 따끈한 빵의 고소한 맛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제 저녁 오랜만에 갓 튀긴 꽈배기를 샀다. 집에 와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며 옛 기억을 떠올려 봤지만 그 시절 맛과 같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삶에 담긴 옛맛이 이제는 재현될 수 없어서일 것이다. 노동으로 하루를 채우고 식탁을 든든히 지켜낸 태도가 꽈배기의 맛보다 마음에 훨씬 더 깊이 남은 까닭이다. 며칠 전에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지은 배추와 무, 땅콩을 한가득 들고 왔다. 이를 펼쳐놓고 보니 계절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움직여 먹을거리를 마련한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탱하고 있음을 느꼈다. 결국 우리를 지키는 힘은 소박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손끝에서 배웠다. 그 겨울의 꽈배기 한 조각은 가난 속에서 사랑과 노동으로 삶을 지탱하던 그 시절의 맛이자 오늘의 나를 구성하는 재료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5년 2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6년 3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안다슬입니다. 감사합니다.